지금 보시는 것은 랜딩 크래프트 인펜트리 LCI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차나 차량을 제외하고 병력만 약 200명 정도 탑승시켜서 해안에 바로 대서 여기 보이는 램프로 병력이 바로 내릴 수 있게 한 상륙정입니다. 하지만 LCI는 2차 대전 당시 연합군 상륙작전의 주력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륙정이라면 보통 이런 모양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히긴스 보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LCVP입니다. LCVP는 약 36명 정도가 탑승 가능한데 2차 대전 동안 2만 3천여 척 이상이 건조되어서 923척이 건조된 앞서 본 LCI와는 달리 그야말로 연합군 상륙작전의 주력이었습니다. 하지만 LCVP는 보시다시피 크기가 작아서 원양 항해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어택 트랜스포트 APA에 여러 척의 LCVP가 실려가게 됩니다. 갑판 위를 보면 LCVP들이 줄지어 실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CVP들을 보트 전용 크레인을 통해 바다에 내리고 병사들이 APA에서 내려와 상륙정에 탑승하고 해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륙작전 시 기상 상황이 안 좋다면 이런 방법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전원 탑승까지 시간도 많이 걸려 신속한 상륙작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함은 일본 육군의 상륙함 신슈마루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륙함의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일본군이 1934년에 만들어낸 것인데요. 기본 개념은 앞에 나온 어택 트랜스포트와 같습니다. 신슈마루에는 일본군 소형 상륙정인 대발동정이 최대 29척 탑재 가능하고 그 외에 일본군이 쓰던 장갑정 같은 것도 탑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식으로 상륙정을 바다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함 후미 램프를 통해 곧바로 바다에 내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 옆으로 상륙정을 내리고 병사들이 타는 것보다 덜 위험하고 상대적으로 더 빠른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USS 건스턴 홀은 1943년 10월에 취역했는데요. 연합군 측에서는 이런 함을 독 랜딩쉽 LSD라고 불렀는데 첫 번째 LSD가 취역한 것이 1943년 6월이었던 데 반해 신슈마루가 취역한 것은 1934년 12월로 연합군 측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일본이 섬나라고 쳐들어갈 때 바다를 통해야 하는 곳이 많아서 먼저 이 아이디어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 일본 측 설명입니다. 이 사진은 신슈마루의 뒤쪽 해치가 열리고 대발동정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 후미뿐만 아니라 현 측에도 대형 해치가 설치되어 이곳에서도 대발동정이 바다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합군의 LSD는 신슈마루와 약간 구조가 달랐는데 함정 내부 도크에 해수를 유입시켜서 수위를 올린 뒤 상륙정을 띄우는 방식이어서 신슈마루처럼 램프를 통해 직접 내려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참고로 왼쪽 사진은 2차 대전 때가 아닌 1967년에 촬영된 것이고 바다에 착수하는 배는 순찰 공기부양정입니다. 연합군 측에도 신슈마루처럼 램프를 이용하는 상륙함이 있었는데 바로 이 채널에서도 몇 번 등장한 랜딩쉽 탱크 LST였고 LST도 신슈마루보다 한참 늦은 194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신슈마루를 소개하는 일본 자료에는 선진적, 선구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유의 구조로 신속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었고 초기형 전투기와 정찰기를 12기까지 탑재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1934년에 취역한 신슈마루는 육군 소속으로 중일전쟁에서 여러 작전에 참가했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일본군의 말레이 상륙작전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신슈마루에는 일본 제25군 사령부 인원들이 대거 탑승했는데요. 여기에는 이후 싱가포르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는 야마시타 도모유키 25군 사령관과 대본영 작전과 참모였다가 25군으로 파견되어 당시 작전주임 참모 요원이었던 츠지 마사노부 중좌가 탑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의 말레이반도 다음 목표는 인도네시아였는데요. 싱가포르이 함락된 지 약 2주 뒤인 1942년 2월 28일부터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 사이에 위치한 순다 해협에서 인도네시아를 지키려는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해전이 벌어집니다. 일본 함대와 연합군 함대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1942년 3월 1일 오전 1시 반경, 신슈마루는 상륙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 육군 제16군 사령부를 태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현 중앙부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16군 사령부 병력은 상륙정으로 옮겨 타고 있던 중이었는데 함체가 급격히 45도로 기울기 시작했고 상륙정에 옮겨 타려고 나와 있던 인원들이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신슈마루에서 새어나온 중요가 퍼져 있는 바다에 추락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제16군 사령관 이마무라 히토시 중장이었습니다. 이마무라 중장과 사령부 병력은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해 3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신슈마루는 곧 침몰했고 침몰하면서 제16군 사령부의 장거리 무전기와 암호표까지 가라앉아서 사령부의 상륙부대에 대한 지휘가 5일간이나 불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신슈마루 침몰로 100여 명이 전사했는데 신슈마루는 상륙함이면서 사실상 상륙 지휘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받은 유무형의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신슈마루가 침몰할 때 같은 일본 함정 3척도 같이 폭발해서 침몰했는데 이후 조사 결과 일본함 4척의 침몰 원인은 전투 시 일본 중순양함 모가미에서 발사한 93식 어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여러 일본 함정에서 연합군 함대에 어뢰를 발사했는데 발사 시점과 신슈마루의 명중한 시각과 위치 등을 따져본 결과 모가미의 어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슈마루가 일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선진형 상륙 지휘함이었고 93식 어뢰 또한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무기임을 생각해볼 때 그 자랑스러운 무기가 결국 자국의 상징적인 함선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군은 신슈마루에 미련이 많이 남았던지 바로 인양 작업을 실시해서 침몰 7개월이 다 되어가던 1942년 9월 하순 선체를 부상시켰고 1943년 4월까지 싱가포르의 도크에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리를 요하는 해군 함정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신슈마루가 육군 소속이었고 해군 어뢰에 의해 침몰했기 때문에 우선 수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슈마루는 1943년 5월에 항해 가능하게 되었고 일본으로 돌아와 1943년 10월까지 나머지 수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전세가 악화된 일본군이 새로 상륙 작전을 할 상황은 아니어서 신슈마루는 보급선 역할만 담당하다가 1945년 1월 3일 필리핀 근해에서 미 항공대의 공습을 받고 침몰됩니다. 화려하게 시작된 기술의 상징은 결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